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엔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황 속에서도 교통 호재가 많은 아파트들 여전히 인기가 높은데요.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교통 호재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게 불황 속 투자의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 뉴스로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전재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통 호재 지역에 주목하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석 같은 얘기인데 요즘 부동산 침체기에 더 빛을 발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통 호재 실제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일단 교통이 좋아지면 그 이동이 편리해지고 그만큼 활동 반경도 넓어지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지난 9월 초 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춘천 지역의 아파트가 한 달 동안 1.1%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8월에 개통을 하는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서울과 춘천 간의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니까 춘천 내 아파트 값이 한 달 사이에 1.1%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요즘은 상승이란 단어 자체가 참 듣기가 힘든데 1.1%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또 내년에는 어떤 도로들이 개통을 하는지 추가로 설명을 좀 더해 주시죠. 네,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와 용인 영덕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고요. 수도권에선 서수원에서 오산, 평택까지 이어지는 도로, 영종도에서 송도까지 이어지는 인천대교 등이 있습니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으로는 대전에서 당진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공주에서 서천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네, 또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도 내후년이죠. 2010년 말이면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황금 라인들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아파트 또 어떤 곳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서울 용인 고속도로는 서울 내곡동에서 용인 기흥구 영덕동을 잇는 도로로 총 23km가량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평균 3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 용인 일대 교통망이 한결 좋아질 전망입니다.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선 도로가 시작되는 영덕동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고요. 광교 신도시 내 분양단지도 교통이 편리해집니다. 영덕동에선 동부건설이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광교 신도시에선 용인지방공사가 12월 중에 700가구가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춘천, 남양주, 구리 등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요. 이들 역시 현재보다 30분가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대에선 지능기업과 현진 등이 11월과 12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사실은 수원이나 용인 일대 계셨던 분들이 강남권 진입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교통 혼잡이 좀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새롭게 개통이 되는 고속도로 주변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좀 눈여겨봐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지하철 9호선도 개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는 이른바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9호선은 노선 색깔이 노란색이기도 하지만 9호선이 지난 지역들이 모두 알짜 지역이어서 골드라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9호선은 김포공항부터 당산, 여의도, 고속터미널, 종합운동장, 석촌, 올림픽공원, 방이동을 연결하게 됩니다. 9호선 인근 지역들은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도 꿋꿋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방화역 인근의 신동아파트 60제곱미터형의 경우 2006년 초에 1억 7천만 원에서 지난 8월에는 2억 9천5백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당산역 근처에 있는 효성아파트 85제곱미터형도 2006년 4억 2천만 원대에서 최근 5억 원 중반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물론 2006년 말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들 지역만 오른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9호선이 개통이 되면 역세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기대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9호선이 지나는 동작구 본동과 흑석동에선 삼성물산과 동부건설이 12월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금맥이라고도 하죠. 강남 이남에 동서를 잇게 되는 지하철 9호선. 아까 역세권 효과 때문에 기대 심리는 아직 남아있다고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이미 일부 그 집값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특히 강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혜 지역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어떤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경의선도 일부 구간 개통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와 지하철 외에 경의선과 중앙선 복선 전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경의선 복선 전철 1단계 구간인 문선 성산 구간은 내년 6월 개통이 예정돼 있고요. 경기도 양평 일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앙선 복선 전철 3단계인 국수, 용문 구간 개통이 내년 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경의선은 주로 교화 신도시, 일산 신도시 등이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데요. 경의선은 2012년에는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부동산 침체 속에 갈 곳 몰라 하는 투자자한테는 내년에 개통하는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왕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호재들이 겹친 곳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였습니다. 전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알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은 먼저 수원 영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양 물건인 수원 영통에 있는 센트럴 하이츠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5분 거리에 분당선 연장선인 방중역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요모조모 살펴보실까요? 신영통 센트럴 하이츠가 들어설 영통구 망포동 주변은 포화 상태에 이른 수원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이 지역은 분당선 연장선이 관통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신영통 지역. 그에 못지않게 생활 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망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생활 편의 시설과 교육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인근의 태장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와 망포중학교, 영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어 수원 안에서도 최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갤러리아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갖춰져 있고요. 기흥호수공원과 청명산도 가까이에 있어 생활 여건은 무척 쾌적한 편입니다. 좋은 입지로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신영통 센트럴 하이츠. 총 9개 동 549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83제곱미터에서 181제곱미터까지 총 8가지 면적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방중역 역세권 핵심에 들어서게 될 센트럴 하이츠. 그 내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델하우스에 와봤습니다. 먼저 거실은 유해물질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수입 마감재를 사용해서 새집 증후군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이전 아파트에 비해 넓은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실 바닥에는 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어 더욱 화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부만의 공간인 침실은 널찍한 드레스룸과 함께 부부 전용 욕실이 딸려 있는데요. 여유로운 공간에 하루의 피곤을 말끔하게 씻어줄 호주산 월풀 욕조, 그리고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안에서도 주부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아마도 주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널찍하게 마련된 아일랜드 식탁과 함께 천연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조리대, 그리고 일반 렌지 후드보다 2배나 흡입력이 강한 수입 렌지 후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또한 입주민 전용 헬스클럽, 테니스 코트, 독서실 등이 마련돼 있어 고급 타운하우스가 부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영통에 위치한 센트럴 하이츠 어떠셨나요? 잘 정비된 아파트 단지와 친환경 마감재를 이용한 인테리어,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정보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신영통에 위치한 센트럴 하이츠, 입지나 단지 조경, 또 실내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사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화면 보니까 이참에 이사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직접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김지수 아나운서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느낌 좀 알려주세요. 네, 여태까지 제가 다녀본 모델하우스 중에서도 가장 손에 꼽히는 곳이 바로 센트럴 하이츠였는데요. 격전 높은 실내 디자인과 함께 친환경 마감재를 이용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단지 조경까지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자면 마치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연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도 그 보면서 특별히 실내가 참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하이츠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센트럴 하이츠가 위치한 수원 영통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네, 경기도 수원의 영통지구는 그 경부고속도로 수원 IC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약 2만 6천여 가구가 들어서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삼성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가장 좋은 주거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수원뿐만 아니라 그 용인과 화성 등 주변 지역 주민들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 중에서도 영통, 그 중에서도 신영통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오늘의 분양 물건인 센트럴 하이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큰 규모의 단지가 또 어떤 평수들의 유닛이 들어가 있는지 좀 더 기본적인 사항도 좀 챙겨주세요. 네, 신영통 센트럴 하이츠는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353번지 일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9개 동, 주택형 83제곱미터에서 182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총 549가구가 들어섭니다. 네, 뭐 550가구 가까이 된다면 참 적지 않은 규모인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화면에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통지구가 분당선 연장선인 이 방주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초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이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영통은 그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수원 IC와 기흥 IC랑 인접해 있어서 서울로의 그 접근성이 좋고 또 영통대로를 이용하면 수원시청까지 1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원 시내에서도 교통이 좋은 지역입니다. 네. 또한 그 현재 공사 중인 분당선 연장선 방중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할 수가 있어서 분당과 서울 등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 용인 간 고속화도로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1번과 42번, 43번 국도 및 영동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서 수도권 어느 곳이든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어느 곳이나 쉽게 갈 수가 있어서 교통 환경 면에서는 뭐 크게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입지 여건 그리고 기반 시설은 잘 돼 있는지 김지수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정태희 연구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영통 지역은 이미 수도권 남부 지역의 1급 주거지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교육 여건과 생활 편의 시설들을 다양하게 갖춰놓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합니다. 우선 교육 여건을 살펴보면 단지 인근에 영덕중학교, 영일중학교, 태창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대장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망포동은 사립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킴스클럽, 그랜드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의 유통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아주대병원과 농수산물 도매센터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로 최적의 환경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통지구 이미 뭐 수원 지역의 그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여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개발 호재가 많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 그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단지 인근에 약 3만 3천 제곱미터의 망포공원 조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또한 그 망포동 일대의 그 일산 호수공원의 약 3배 규모인 260만 제곱미터의 기흥 호수공원이 생태공원과 함께 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다양한 자연공원의 혜택으로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산에는 호수공원이 있고 분당에는 율동공원이 있고 영통에는 이제 기흥 호수공원이 생기는군요. 무슨 규칙 같아요, 그죠? 신도시가 들어설 때마다 공원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 공원은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더 있나요? 네, 주변에 그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로 흥덕지구와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영통 지역의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그 흥덕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총 215만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 지구로 약 9,2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또한 그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 이이, 원천,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 영덕동 일대에 1,128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0월 울트라건설이 첫 분양을 했고 3만 1,000여 가구의 약 7만 7천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광교 신도시 중심부에는 경기도청과 수원지방법원, 검찰청 등 그 경기도 주요 관청이 옮겨져서 11만 2천여 제곱미터의 광역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고 인근에 또 76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개발단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수공원에다가 대규모 택지 개발 2곳까지 그야말로 호재가 뭐 2겹, 3겹 이렇게 켜켜이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신영동 센트럴 하이츠 이제 지금부터 내부 소개 들어갑니다. 네, 개발 호재나 입지 조건뿐만이 아니라요. 내부의 모습도 굉장히 깔끔했는데요. 실내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먼저 듭니다. 말을 들어보니까요. 실내 자재 대부분을 해외 이름난 회사의 제품을 시공해서 실내 인테리어의 품격을 높였고요. 그리고 새집주 구문을 차단해서 입주민의 건강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하나 특징을 발견했어요. 보통은 그 모델하우스 하면 굉장히 화려하게 거실을 꾸며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욕실이라든가 주방 이렇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공간에 투자를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잘 본 건가요? 네, 아마 그 마감재가 고급스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정식 개관에 앞서 그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었었는데요. 네. 견고하고 세련된 주방 가구가 주부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일반 후드보다 탈취 기능이 2배나 뛰어난 주방 후드와 대리석으로 만든 그 개수대 등 가사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욕조 역시 월풀 욕조와 수입 도기 수전으로 시공을 해서 수준 높은 외국의 욕실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주부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 주방이고 또 하루의 피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욕실인데 어떤 포화 상태에 있는 인테리어계 하나의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아파트 실내뿐만이 아니고요. 단지 내 설계가 어떻게 돼 있나 점차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단지 내 조경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센트럴 하이츠는 친환경적인 조경을 했는데요. 지상의 주차장을 없앤 대신에 8가지 테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수목으로 둘러싸인 원형공원, 숲 사이로 길이 나 있는 산책로와 연못, 그리고 팔각정이 어우러진 풍류마당, 그리고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살기도 좋고 주변도 잘 꾸며져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호재도 많고 하니까 이참에 분양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분양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영통 센트럴 하이츠 아파트의 분양가는 면적별로 2억 7,770만 원에서 8억 60만 원까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동수원 사거리 인근에 있다고 하니까요. 센트럴 하이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통 센트럴 하이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정태영권 다음 주에도 좋은 물건 기대할게요.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요즘 부동산 침체라고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지하철 9호선의 수혜 지역엔 해당되지 않는 말일 텐데요. 저는 지금 그 황금 라인의 한가운데 중앙대 입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3분 거리에 아주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봤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지하철 9호선 중앙대 입구역 약 1.5km 거리에 오늘의 물건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번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해 1988년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8개 동에 66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2제곱미터에서 18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에 경매로 나온 106동 1503호는 건물 면적 84제곱미터, 대지 면적 36제곱미터로 단지 안에서는 중형에 속하는 면적입니다. 방 셋 욕실 하나에 계단식 현관구조,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다소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네, 20년이 다 된 아파트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참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인데요. 이곳 주민들이 아파트를 아끼는 이유는 바로 살기 편하고 미래 가치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중앙대 입구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했다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파트 앞으로 흑석동 주택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뉴타운이 완성되면 주변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활 여건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동작대교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북으로의 이동이 무척 편리하고요. 대중교통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강남, 송파, 강동, 서쪽으로는 여의도, 구로 등으로 연결하는 버스 노선들이 풍부해 교통사정은 걱정이 없습니다. 교육시설도 넉넉한 편인데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흑석초등학교를 비롯해 동양중학교, 중대부속중학교, 중앙대 등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명수대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별장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이곳의 한강 전망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경매 물건은 한강 조망은 약간 어렵다고 합니다. 주변 생활 여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야겠죠? 106동 1503호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봤는데요. 이곳엔 현재 서류상으로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를 알아볼까요? 명수동 현대아파트 요즘 매물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다면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가격 차이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나요? 급매물들은 한 5천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큰 평수들이 조금 더 조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낙폭 차이가 다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버블 세븐 지역들에 비하면 한 5천 정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쪽이 워낙 이제 저평가돼 있고 강남 지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이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로 앞으로 그 전망이 있고 또 이 한강 개발이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편리성을 갖추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네,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돼 있는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하철 개통과 함께 뉴타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관심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명수대 현대아파트, 요즘 같은 시기에도 가격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니까 좀 더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리치옥션의 한종태 팀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요, 이 명수대 현대 할 때 명수대라는 말이 과거 일제시대에 지어진 별장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나오던데 그 별장이 들어설 만큼 그렇게 운치가 좋은 곳입니까? 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니까요, 빨간 담장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낙엽지는 나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라기보다는요, 포근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명수대 현대가 한 1980년대 말 정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기본 정보 좀 주시죠. 명수대 현대아파트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0번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1988년 현대건설이 준공했고 총 8개 동 66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2제곱미터부터 185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매로 나온 106동 1503호는 꼭대기층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아쉽게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한강 조망은 다소 어렵지만 대신 흑석동의 주택단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크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대지 면적 36제곱미터로 방 3개, 욕실 1개가 들어가 있고요. 계단식 현관 구조의 도시가스 중앙 난방입니다. 네, 뭐 아쉽게도 동향이라서 한강 조망권 안엔 들지 못하는데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역세권 여부 등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요, 지하철 9호선 개통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부동산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파급 효과 큰 것이 지하철 개통인데요. 네. 지하철이 개통되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역 주변으로 주택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런 수요가 모두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9호선 라인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강력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흑석동은 9호선 통과로 가치가 높아진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현재 명수대 현대아파트에 가장 가까운 역이 지하철 4호선 동장역인데요. 네. 현재 도보로 15분가량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9호선 중앙대 입구역이 신설되면 아파트와의 거리가 불과 100에서 200m, 도보로 1, 2분의 거리에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이나 여의도 등 주요 업무 지역에 1,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지하철 역사도 가까워진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9호선 호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호재죠. 이 흑석동 뉴타운 개발 계획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흑석 뉴타운은 명수대 현대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 주택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됐는데요.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약 88만 9,610제곱미터가 대상 지역입니다. 2015년 뉴타운이 완공되면 용적률 190에서 240%를 적용한 4층에서 26층의 공동주택과 용적률 400%를 적용한 주상복합 건물 등 모두 1만 627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흑석 뉴타운은 한강 조망권과 한강 시민공원 이용 등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찌감치 다른 뉴타운에 비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네, 이미 흑석동이 노른자위 땅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얼마나 편한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개통되는 이런 얘기 말고 현재 개통돼 있는 교통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교통 여건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아파트 단지 바로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강남, 강북, 여의도 방향으로 다양한 노선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한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와 한강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시내 어디로든지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동작중학교, 중앙대 부속초중학교와 중앙대학교가 가까이 있고요. 쇼핑은 인근 흑석 재래시장과 아파트 단지 내 마트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과 국립현충원이 가까이 있어서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깅이나 산책 등을 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살기에도 좋고 또 아파트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좀 붙잡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니만큼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 꼼꼼히 해봐야 되겠죠, 팀장님? 네, 이 물건은 신한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최초 채권자는 주택은행으로 1995년 건전한권 3,25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는 종은행 건전한권 2억 원, 3순위는 종은행 건전한권 2억 원 등 모두 11차례나 저당 및 압류가 잡혀 있고 네.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43억 7,15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히 복잡한 물건입니다. 이 저당이나 압류가 무려 11건이나 잡혀 있는데 이 물건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본 경매 물건의 경우 건저당 5건, 가압류 6건, 가처분 2건 등 상당히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지만 낙찰과 동시에 모두 말소 처리가 됩니다. 오히려 채권액이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상 말소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최저가인 4억 4,8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을 경우 1순위로 법원 경매 집행 비용이 약 510만 원, 2순위로 국민은행 청구액 3,250만 원이 전액 배당되고 3, 4순위인 조은행이 4억을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김모 씨가
약 1천만 원 정도를 배상받게 되는데요. 임차인 김 씨는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서 겨우 1천만 원만 배상을 받기 때문에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낙찰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나가는지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네, 현재 명수대 현대아파트의 국민은행 시세를 살펴보면은요, 5억 5천에서 6억 3,250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거래가 끊기다시피 해서 정확한 시세 확인은 어렵지만 5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급매물을 현 시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시세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옆에 흑석동 한강 현대아파트 105제곱미터가 5억 5천에서 6억 3,250만 원으로 같은 시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큰 면적인 명수대 한양아파트 112제곱미터가 4억에서 4억 4천만 원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시세는 5억 초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 지역에 낙찰된 유사 사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옆 아파트죠. 한강 현대아파트 103동 803호 전용 면적 83제곱미터가 감정가 6억 2천만 원에서 90% 정도 떨어진 5억 6,378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110동 1003호가 감정가 6억 300만 원에서 5억 888만 원에 낙찰되어서 감정가 대비 93.3%를 기록했습니다. 네, 명수대 현대아파트 106동 1503호. 이번 기회에 참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선뜻 입찰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신 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흑석동의 입지는 동쪽으로는 강남, 강북으로는 용산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2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용산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네. 또 이미 유찰된 가격이 2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 4억 4,800만 원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과감하게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결단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경매 일정 챙겨드립니다. 네, 명수대 현대아파트 106동 1503호에 대한 경매는요. 사건 번호 2008 타경 14,818번으로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중앙지원 경매 10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7억, 현재 2번 유찰돼서 최저가 4억 4,80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수대 현대아파트 106동 최상층인 1503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종태 팀장님, 그리고 현장 답사로 수고하신 김지수 아나운서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격도 무척 낮아지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Q&A 시간에는 경매 초보자들이 알쏭달쏭하게 여길 만한 경매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법원 경매에 대한 기본 상식과 주의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반값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나와서 큰 화제를 뿌렸었는데요.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2008년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경매 열풍이 상당히 식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규제, 그리고 아직까지 완화되지 않은 종부세, 또한 그 대출금리의 상승 및 그 대출 규제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올 8월부터 경매 매물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입찰 의향자들이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경매 시장에 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법원 경매 그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와 같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믿어도 좋은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네, 일반인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감정평가액은 그 법원의 평가 명령에 의해서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세와 거의 동일하게 감정이 됩니다만 경매 절차의 특성상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하는 시점과 경매로 매각되는 시점이 최소 6개월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감정평가서상의 어떤 그 조사 일자를 확인하시고 현장에 답사를 하셔서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게 감정되어 있다면 유찰시켜서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해야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정 시점하고 매각 시점과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 감정평가서상의 조사 일자를 살펴보고 시세와 비교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감정가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궁금증 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철칙 중에 철칙으로 돼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어떤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일단 그 경매 부동산은 실제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경매 목적물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주위에 혐오 시설 유무 등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인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서 전입 세대원과 전입 일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 등본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주택의 경매인 경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전입 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의 기준 일자와 임차인의 전입 일자를 비교해서 전입 일자가 빠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전입 일자가 늦을 경우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택과 달리 상가를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임차인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로 집합 건물인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체납된 관리비를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그 체납된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그 중개업소 등을 들러서 시세와 그다음에 개발 호재 그리고 매도 물량, 거래 활성화 여부 등을 조사해서 적절한 낙찰가를 산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개업소 둘러보고 부동산 관리 상태라든가 혹은 체납된 관리비가 없는지 여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소 기준 등기 설정 일자와 전입 일자를 비교해 보는 것일 텐데요. 이 둘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그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여부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알쏭달쏭 법원 경매 그 세 번째 궁금증 확인을 해보죠. 네, 아주 간단한 질문 같지만요. 경매 일정을 쭉 한번 보면은 서울 중앙이다, 서부다, 수원지법이다 굉장히 법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일반인들한테 법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낯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경매는 그 경매 목적물로 나온 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러한 그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전국적으로 56개의 법원과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서울 중앙, 그리고 서울 동부, 서울 서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지방법원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만약 강동과 송파 쪽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그리고 강북 지역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리고 영등포와 강서권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와 용산 지역의 부동산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또한 그 통상적으로 경매의 입찰 시작 시간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이제야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법원이 그 입찰 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찰을 받으러 갈 때 들고 가야 될, 챙겨야 될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본인이 직접 참여할 경우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의 그 10%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재매각, 즉 낙찰 후에 잔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에서 30%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또한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그리고 약간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재매각 시에는 보증금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못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알쏭달쏭 법원 경매 그 네 번째 궁금증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낙찰 대금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경매 초보자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낙찰이 되면요. 낙찰일로부터, 즉 매각일로부터 그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기일이 열리고요. 이때 그 매각이 허가가 되면 그로부터 그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그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매각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네. 그날로부터 통상 4에서 5주 후에 잔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잔금은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되고요.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잔대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입찰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요. 법원은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입찰하기 전에 입찰자는 반드시 그 자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우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또는 실제로는 하루 전까지 가능한데요. 입찰자가 잔금과 매각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법원에 납부하면 낙찰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은 분납이 불가능하니까 그 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지금 궁금증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궁금증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낙찰받은 경매 물건 자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그 경락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경락 잔금 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잔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일반 은행부터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체까지 경락 잔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금융사별로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가 없는 주택이나 낙찰받은 땅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법정 지상권과 같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은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그 과거에는 이러한 그 대출을 할 때 담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데 반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담보의 가치보다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잔금이 부족하다면 경락 잔금 대출 10분 활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경매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만 모아서 법원 경매 기본 사항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 경매는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보통 이 입찰자가 그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을 정하셨다면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경매와 관련된 서류, 즉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그리고 현황조사서 등을 열람해서 서류상의 권리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매각기일 전에 현장 방문을 하셔서 물건의 현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기일 전에 입찰, 응찰 가격을 결정하셨다가 입찰일 당일 입찰에 응하시면 되는데요. 매각기일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그 후 일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낙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즉시항고가 없다면 결국 매각 허가가 최종 확정되고요. 이때 낙찰자는 매각 허가 확정된 날로부터 통상 4, 5주 내에 잔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배당기일 그리고 인도명령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입찰자가 명도받음으로써 경매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경매 물건 검색하고 낙찰받은 뒤에 입주를 실질적으로 할 때까지 약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석 달 잘 활용을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법원 경매 전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경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설춘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99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들의 경우 집 크기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이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조사한 건데요. 40세에서 65세까지 중장년 10명 중에 7명은 앞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집 크기를 줄이겠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가 큰 집에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마저 바꾸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